자, 우리 채널은 항상 뉴스 그 너머를 보는 고품격 주식 재테크 전문 채널이죠. 자, 일단 뉴스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연준 공개시장위원회죠. 그러니까 미연준에서 내년 기준금리를 3회 인상하겠다. 그리고 테이퍼링은 내년 3월에 끝내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달 미 연방준비은행이 미 국채 그리고 이 MBS죠. 모기지 담보증권을 매달 일정 금액씩 사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시장에 돈을 풀어주고 있는데 요거를 점점 줄여서 이제 내년 3월이면은 하나도 안 사주겠다. 네, 돈 풀기 일단 끝내고 내년에 0.25%씩 3회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FOMC 회의가 끝났죠. 세부 내용은 좀 이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뉴스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제 기준금리가 빨리 올라가겠구나.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난 속도로 흡수가 되겠다. 그동안에 미친 듯이 오른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제 막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주식시장도 하락을 하겠지? 그리고 특히나 기술주, 테크주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제 폭락할 일만 남았구나. 요런 게 상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기술주들이 막 미친듯이 급등을 다시 했어요. 미친듯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락한 만큼 다시 급등을 다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나오죠.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술주가 오른다. 이런 것들이 또 쏟아지는 걸 보게 되죠. 뉴스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시장의 광기는 맞출 수가 없다. 나 빼고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간다. 이건 상식 밖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 하실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이 오르고 떨어질 때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그 뉴스, 그 너머 여기에 있는 실물 경제와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아야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고 우리가 올바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 뭐냐.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요번에 끝난 12월 미연준 공개시장위원회 이 FOMC 회의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 그에 맞게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들은 항상 내용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전망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12월 15일 회의가 끝났죠. 그리고 회의록 전문이 바로 공개되는 게 아니라 일부 요약된 이 회의 내용이 먼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12월에는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 하는 이런 프로젝션 자료, 경제 전망 자료부터 해가지고 금리라든가 인플레이션, 실업률 이런 전망 자료들이죠. 이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특히나 회의에 참가한 애들이 누구냐? 요거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18명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각 중앙은행 있죠. 여기 총재들이 참석을 하고요. 또 연방준비은행 이사들이 참석을 하는데 다수가 경제학자들이고 경제학자 아니더라도 실무진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예상하는 부분도 좀 다르기 때문에 기준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은 투표로 결정을 하는데 이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 자, 미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죠. 그래서 이 중앙값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에는 실질 GDP가 5.5%, 그 다음에 22년에는 4%, 그 다음에 2023년에는 2.2%, 그리고 2024년에는 2% 이렇게 점점 낮아지죠. 자, 이거를 딱 보고 있으면은 일단은 실질 GDP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요 자료를 가지고 해석도 하고 경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 실질 GDP가 뭐냐?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물가를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생산 수량과 특정 기간의 기준 가격만 가지고 계산한 GDP입니다. 더 어렵죠? 예. 그래서 저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GDP는 우리가 뭔지 알죠? 중학교인가요? 초등학교 때 배우나? 어쨌든 국내 총생산. 어쨌든 생산이라는 거예요. 생산을 계산할 때 금액으로 계산을 할 텐데 이걸 만약에 매년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반영된 값을 그대로 만약에 계산을 했다. 그러면은 가격 곱하기 수량인데 가격이 계속 올라간 가격으로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GDP가 쫙쫙 올라가겠죠. 이걸 가지고 명목 GDP.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딱 보여지는 물가가 반영된 GD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물가가 반영되면은 실제로 생산이 늘었는지 줄어들었는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쏙 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특정한 시점의 기준 가격에 수량을 딱 곱하면은 그럼 실질적으로 수량이 늘었나 줄었나 실제적인 GDP를 알 수 있으니까 요거를 실질 GDP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해를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또 뭔 소리야
좀 쉽게 설명 좀 해봐.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예를 딱 하나만 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자동차 한 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동차 한 대 가격이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작년에 GDP는 이제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물가가 쫙 오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 가격이 6천만 원으로 뛰어요. 그러면은 올해 명목 GDP는 자동차 가격이 6천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6천만 원이 되죠. 하지만은 실질 GDP, 그러니까 기준 가격을 계산하면은 작년에 5천만 원이었는데 기준 가격이 5천만 원이다. 그럼 올해는 물가를 쏙 빼면은 GDP는 얼마냐? 당연히 5천만 원이죠. 네, 실질, 수량이 늘은 게 아니라 물가만 올랐으니까 물가를 빼버리면은 실제적으로 국가가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를 물가를 빼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실질 GDP가 물가를 쏙 뺐다. 이 말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표가 눈에 이제 쏙 들어오죠. 자, 미국의 2021년 실질 GDP가 5.5%나 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수량이 늘었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뭐 좀 이따 보겠지만 굉장히 높게 올랐는데 수량까지 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원자재도 쓰이고 상품도 만들어지고 서비스 노동력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갔기 때문에 미국 전체 기업들의 생산이 뭐 사실상 5.5% 증가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예요. 굉장히 좋았다. 인플레이션까지 반영하면은 사람들 수익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굉장히 크게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올해는 5.5%로 실질 GDP가 늘었는데 내년에는 4%, 후년에는 2.2%, 그 다음에는 2%로 실질 GDP가 쭉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 투자자들은 바로 눈치를 채야 돼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자동차를 100대 만들어내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올해 자동차가 잘 팔려서 105대나 생산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좀 이따가 인플레이션도 살펴보겠지만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진다. 그럼 이 회사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겠죠. 이 회사의 주가는 올해 한 50%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성장률은 5.5%였는데 내년 성장률이 4%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작년만 못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가는 어떻게 반영되냐면은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미래를 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 성장했던 회사가 올해 5% 성장하고 내년에는 또 거기서 10% 성장한다. 그러면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PER이라고 하죠.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만약에 올해 5.5% 성장을 했는데 내년 4% 떨어진다. 이익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이 둔화된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높은 프리미엄을 줬다가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네 하고서는 프리미엄이 낮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빠르게 신통치 않게 움직여요. 뭐 물론 사상 최대 실적이 찍히고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오른다. 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주식과 연계시켜 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지금 미 연준에서 보는 미국 경제 전체에 대한 전망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기업들의 전체 성장률은 성장은 하겠지만 성장률이 좀 낮아진 4% 정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평균의 함정이죠. 그래서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더 많이 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성장이 역성장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는 기업도 있다는 거죠. 좀 이따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역성장하거나 아니면 성장률이 좀 줄어드는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잘 투입하지 않겠죠. 반대로 내년에도 성장이 높은 기업들은 분명히 나오죠. 이게 평균이니까 어떤 기업들은 성장을 오히려 더 하겠죠. 그럼 이런 기업들로 자금이 집중될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뉴스 그 너머를 보는 게 가능하죠. 왜 이렇게 기술주들이 앞에서 갑자기 미연준이 더 기준금리를 빨리 올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술주들이 올라가냐? 자, 우리 채널에서 계속 설명하는데 아마 이제는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빨리 스피디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는데 푸른 선이 장단기 스프레드라는 거예요.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가. 근데 요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장이 둔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요 푸른 선에 역사적으로 GDP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구간에 요 장단기 스프레드도 낮아진다. 자,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져서 전체 기업의 이익률이 평균적으로 낮아지는 구간에는 빨간 게 뭐냐? 대형 기술주 성장주입니다. 기술 성장주들이 많이 오르더라. 네, 이때 IT 버블 때 마찬가지로 미친 듯이 올랐던 거 기억하시고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도 뭐 바이오테크부터 해가지고 많이 올랐고 최근에 2020년 코로나 이전에 빵주,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 잊지 않으셨죠? 근데 지금도 딱 그 꼴이죠. 지금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익 성장이 높은 성장주들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큰데, 자, 그럼 이 차트 보면은 근데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딱 봐라. 빨간색이 대형 성장주라 그랬지, 분명히.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미친 듯이 주가가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간다고? 미리 반영된 거 아니야? 오히려 지금부터는 떨어지지 않을까? 성장주들이 너무 많이 빨리 올랐으니까. 이런 질문을 항상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드리는 차트 뭐죠? 네, 요겁니다. 지금 녹색이 뭐냐? 미국 전체 주식시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부터 해가지고 뭐 기술주, 가치주 전부 포함한 전체 주식시장의 지수고요. 요 빨간 게 뭐냐? 대형주 중에 성장주들만 모아놓은 게 뭐 기술주들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상승률이 어떻습니까? 미국의 전체 주식시장 지수가 기술주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엄청난 돈이 풀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주식시장이 이렇게 높게 끌어올려졌는데, 이 기간에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죠. 그래서 기술주보다는 뭐 산업재부터 원자재 관련 이런 가치주라고 부르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 대형 기술주, 성장주 섹터보다 더 가파르고 빠르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보여드리는 요 지표 뭡니까? 푸른 선의 주가가 뭐냐면은 뉴코고요. 노란 선이 구글입니다. 뉴코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은 포스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입니다. 그리고 구글, 노란색. 뭐 구글은 제가 설명 안 들어줘 알죠. 기술주의 대표주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푸른 선은 가치주의 대명사, 그리고 노란 선 요거는 기술주, 뭐 성장주의 대명사라고 보시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누가 더 주가가 많이 올랐냐? 여러분은 기술주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뉴코 주가가 거의 100% 가까이 오를 동안에 구글 주가는 50, 60, 뭐 이 정도. 이거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지난 1년 동안이죠.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가치주들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지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드린 게 뭡니까?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성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는 구간에는 당연히 뭐 원자재 값도 오르고 아니면 산업재들도 소비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경제도 좋고 뭐 산업재라든가 원자재 관련주들 이런 게 훨씬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올라갈 때는 이 기본적인 가치주라고 불리우는 이제 산업재에다 투자를 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내려갈 때는 기술주 투자하고, 요걸 우리가 채널에서 반복을 해왔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장단기 스프레드가 내려가니까 그 동안은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가 더 빠르고 크게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기술주가 올라간다. 그럼 요것만 딱 봐도 아신다는 거죠. 이제 뉴스 넘어가 좀 보이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돈이 빠지니까 기술주가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봤을 때는 기술주에 돈이 몰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100분 중에 한두 분은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당장 뭐 내일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주 갑자기 뭐 기술주 빠지고 성장주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빠지는데요? 뭐 엄청 빠지네 이런 소리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게 당연히 매일 아니면 뭐 한 주, 한 달 이런 거는 등락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채널이 단기적으로 뭐 내일 뭐 구글 올라간다, 뭐 기술적 올라간다, 이거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경제 지표를 보고 투자하는 건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는 거지 단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뭐 단기적인 뭐 종목 찍어주고 이런 거 필요하신다 그러면 알아서 이제 리딩방으로 가시고 우리 채널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상 이런 전체적인 시장 언급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내가 산 가치주는 안 오르는데요? 이런 질문을 꼭 하시죠. 대부분 국내 중소형 가치주 들고 있으면서 이제 안 오른다고 하는 경우예요. 첫 번째, 일단 그게 진짜 가치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정말 진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 종목 물어보면 그게 무슨 가치주야 이러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 두 번째,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채널에서 그렇지만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그냥 우리나라라든가 이런 데는 곁가지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 주식을 훨씬 더 비중을 많이 가져가라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미국 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함께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적이 이제 상승할 것이 예상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상식선에서 기업이 성장할 이유가 분명하다 그러면 정말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중장기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투자하다 보면 아무리 장기 예상 실적 좋고 상식선에서 성장하는 회사라도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급등했다가 확 꽂고 나서 그 다음에 한참 안 가다가 다 떨어먹고 이제 올라가든가. 이렇게 사람 미치게 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죠. 특히나 중소형으로 가서 코스닥으로 갈수록 이런 경우는 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형주들이라든가 이런 회사, 미국주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회사가 성장하면 배당 늘려줘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면서 주주의 가치를 거의 최우선으로 아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 일부,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은 기업들이
주주의 가치를 똥으로 안다 이거죠. 배당도 없고요. 컬핏하면 뭐 아들이나 아니면 딸들 이렇게 100% 지분 보유한 자회사 하나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익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해가지고 재산 승계할 생각이나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다? 역사적인 사실과 경제지표 그리고 이렇게 상식에 근거해서 정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이 통하는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해야지 뭐 물적 분할이나 해가지고 오래 투자해준 이 주주들 뭐 연맥이고 배당도 안 늘리고 이제 오히려 지분 매각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포스코가 이번에 물적 분할하는 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좀 신뢰도의 문제인데, 물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자회사의 지분 의무 보유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거 지분을 매수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다 하니까 물적 분할을 하는 게 뭐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정관에서 자회사가 되는, 그러니까 비상장 자회사가 되는 포스코 절대 상장 안 하겠다 해서 상장을 하는 요건을 넣지 않은 건 맞아요, 솔직히. 근데 정관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홀딩스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나중에 상장해가지고 자금 조달하겠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러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비상장 자회사가 딱 올라가는데 그게 핵심 회사예요, 포스코라고.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불안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냐 이거예요. 뭐 물론 이제 포스코를 뭐 욕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일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이제 불안성이 굉장히 가중되고 신뢰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거의 뭐 가치주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런 기업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또 흥분했는데 다시 또 12월 미연준 공개시장위원회 FOMC로 넘어가겠죠. 예측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PC 인플레이션 자료 요걸 가지고 미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측정해요. PC는 뭐 개인 소비지수 측정치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PC가 뭐냐 이러면 미국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뭐 서비스, 뭐 머리 깎아주고 교육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한 이런 물가지수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물가지수다. 그래서 미연준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점점 낮아지죠. 올해 5.3% PC 물가지수가 올랐다가 내년에 2.6,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 2.1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낮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연준 FOMC 위원들은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좀 올해보다 잠잠해진다, 누그러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점도표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은 내년에 수그러질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도 기준금리는 훨씬 더 빨리 올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은 이제 FOMC 위원들도 나도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딱 나오는 게 뭐냐, 이거 좀 확대를 해드리면 안 되겠죠. 이거 숫자가 잘 안 보이니까. 미연준 FOMC 위원들이 생각한 이 예상대로 경로가 흘러갔을 경우에 기준금리는 어떻게 쓰면 좋겠냐, 요거를 보면 이 중간값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지난 9월에는 0.3% 뭐 그러니까 기준금리 안 올려도 된다 했는데 갑자기 0.9%로 내년에 그러니까 한 3번 올려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고, 그 후년에도 한 3번 올려야 된다. 계속 올려야 된다. 이게 9월보다 확 바뀌었어요. 아주. 저희 점도표는 뭐냐면은 18명의 위원들이 내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기준금리는 요거다 하고 점을 찍어 주신 건데, 내년에 거의 1% 올려야 된다 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내년에는 한 3번 정도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죠. 지금이 0에서 0.25%니까 1%를 올리려면 3번 정도 쭉쭉 올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번 12월 미연준 공개시장위원회 이 FOMC 회의에서 나온 경제전망 자료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올해 대비 내년의 GDP 성장률은 낮아진다.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다는 거지 뭐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진다 이게 아니고 성장률 자체가 올해는 굉장히 빨리 성장했지만 내년에는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여전히 내년에 올해보다는 좀 누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준금리는 0.25%씩 내년에 3번 정도 거의 1% 가깝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번 FOMC 총평을 하자면 뭐 술은 마셨지만 취하지는 않았다. 또는 뭐 오빠가 손만 잡고 잘게 뭐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은 수그러들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 요게 종합적인 총평이 되겠네요. 영상 하단에 이제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